그러게 괜히 오지 말라니까 가서 그런 꼴을 보고 오셨어요. 아내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가 그러시니까 괜히 집안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내 아들 집 찾아간 게 그렇게 큰 죄냐? 시어머니가 온 것 뻔히 다 알면서 없는 청분 안 열어주는 건 무슨 신보야? 엄마, 이제 결혼한 자식 집에 왜 오시려고 해요? 제발 선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태 엄마 집에 오세요란 말 한 번을 안 했던 거니? 내 말이 맞다고 쳐. 그럼 너희 장모는 그 선 안 지켜도 되니?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요? 뭐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네 엄마는 집 문턱도 못 넘게 하면서 장모는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니? 엄마, 제발 좀.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거 지영이한텐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면 가까이 살지 말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게 힘들면 내가 준 집 내놓고 나가란 말이야. 그렇게 장모가 좋으면 장모랑 살아. 엄마 말이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언제 말도 없이 찾아갔니? 아니면 너희 집안일에 간섭을 했니? 그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 이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너희한테 집 주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 당장 방 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살 박춘희 씨입니다.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13층 햇살이 잘 드는 집에서 박 씨는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만 40년 가까이 살아왔고 정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참 편안했죠. 겉보기엔 여느 평범한 70대처럼 보이겠지만 그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2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죠. 술 한 방울, 담배 한 개비도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하고 먼저 가버린 것입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죠. 의사는 누적된 과로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는 듯이 편하게 갔으니까. 박 씨는 밤마다 그렇게 위안을 삼았지만 문득문득 울컥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함께 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남편은 서울에 올라온 후에는 성실하게 공장일도 하고 인력 사무소도 다니며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박 씨 역시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늘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부부는 어렵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이 동네에서 32평짜리 아파트였죠. 이 집은 나중에 우리 아들 세워줄 거야. 결혼하면 바로 들어가서 살게 해야지. 그 말은 박 씨와 남편이 수없이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세호는 박 씨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했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들 세호가 마흔을 바라보도록 결혼 생각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높았던 아들은 소개팅을 해줘도 마음에 안 든다며 고개를 저었고 결국 박 씨는 어느 순간부터는 얘는 그냥 혼자 사나 보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대뜸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인 지영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마치 텔레비전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세련된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말도 조곤조곤 잘했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영이라고 해요. 세호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영이는 박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죠.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지영이는 시댁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남남처럼 선을 긋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족이라도 너무 얽히는 건 서로에게 안 좋잖아요. 박 씨는 그 말들이 괜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 애들 다 저런 건가? 아니면 내가 괜히 예민한 건가? 한 번은 박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호야, 지영이가 좀 시댁에 대해 거리를 두는 것 같은데 괜찮겠니? 엄마, 지영이 그런 애 아니에요. 그냥 좀 솔직한 성격이라 그래요. 엄마랑도 잘 지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은 이미 지영이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아니면 나 결혼 못해요. 이젠 진짜 끝이야. 박 씨는 그 말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들은 이 아이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구나. 아들의 말에 박 씨는 지영이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렇게 그토록 미적거리던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황당하면서도 기쁘고 이제 진짜 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어느 순간엔 마음이 먹먹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해 봄, 아들은 결혼했고 박 씨는 전세 놓았던 아파트의 열쇠를 내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 줄 집이었으니까 전세금 빼놨다. 들어가서 바로 살림 차리면 돼.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떠난 집은 조용했고 박 씨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죠.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뻥 뚫린 듯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도 드디어 결혼했고 이제 걱정은 없겠다. 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고 한결 평온한 나날이 이어질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박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박준희 씨가 물려준 32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살고 있었지만 박 씨는 이상하게 아들 내외와 더 멀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산이 우연히 마주치는 일도 잦았죠. 며느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몇 번이나 마주쳐도 박 씨를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보긴 본 것 같은데 못 본 척한 걸까? 에이, 설마 내 기분 탓이겠지.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3번, 4번 반복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씨가 일부러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야 그제야 돌아서며 어머, 못 봤어요 하고 웃어 넘겼죠. 그 웃음 속에서 박 씨는 뭔가 꺼림칙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설마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야. 박 씨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한 번은 박 씨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새로 생긴 식당에서 밥이나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요 앞에 새로 생긴 삼겹살 집이 괜찮더라. 셋이 같이 저녁 먹자. 하지만 며느리는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먹어요라며 거절했고 그날 밤 아들이 박 씨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며느리한테 적당한 선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박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식사 한번 하자고 말한 것이 며느리에겐 선을 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 씨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지 않은 적도 없었고 아들 부부의 생활에 간섭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오히려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도록 배려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니? 혼란스러운 마음의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자 아들은 며느리의 편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볼 일 있으면 나한테만 말해. 지영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불편해.
나도 지영이도 결혼해서 독립했으니까 엄마도 지켜줄 건 지켜줘야지. 그날 밤 박 씨는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은 채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라서 불편할 수 있지. 내가 괜히 가까이 지내려 한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말자. 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결혼 전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내가 예민한 것이라고 넘겼는데 이제야 그 말의 진위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박 씨는 이웃에게서 낯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8층에 아들 집 말이야.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자주 들락거리더라. 난 처음엔 자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거의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데. 이웃에게서 들은 인상착의로 보아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확실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눈이 잠시 멎었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초대한 적 없던 그 집에 며느리의 장모는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감과 부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선 넘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장모는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댁에만 그렇게 선을 그었던 거구나.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해도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선을 긋고 반면 친정어머니는 언제든 환영받는 존재였죠. 그러던 중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운함과 별개로 박 씨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는 건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박 씨는 기쁜 마음에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부터 단호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장모님 와 계셔. 엄마는 다음에 오세요. 그래, 알겠다. 다음에 가마. 그 말 한마디에 박 씨는 말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박 씨는 손주의 첫 초음파 사진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종종 아이를 맡기러 왔지만 꼭 박 씨의 집에서만 봐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몇 시간 뒤에 데리러 올게요 하고 바삐 떠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잠깐만 도와주세요. 박 씨는 흔쾌히 손주를 받아들였지만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근데 지영아, 무슨 일로 맡기려고? 제 사생활이니까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뭐하러 가냐는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박 씨는 면박을 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뿐인데 그것조차 간섭으로 느껴지는 며느리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서 다녀와.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손주를 봐주고 있던 중 박 씨는 복통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진료 마감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있는 건 아닐까? 아픈 몸을 이끌고 박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른 끝에야 문이 열렸고 며느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도 없이 저희 집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 뒤로 장모가 거실에서 슬리퍼를 끌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배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데 너가 전화를 안 받았잖아. 아, 어머님, 죄송해요. 연락 못 받았어요. 애는 저 주세요. 그럼 병원 잘 다녀오세요.
며느리는 박 씨가 안고 있던 손주를 무심히 받아들었고 박 씨의 안부도 묻지 않은 채 그대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박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불청객이 되어버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낯설고 참담했습니다. 내가 더 참고 기다려봐야 할까? 아니면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할까? 박 씨는 여전히 며느리와의 거리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가족이라고 최근 며느리가 몸이 허하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집 근처 시장에서 좋은 과일 몇 개와 직접 만든 반찬, 건강식품까지 바리바리 챙겨 담았습니다. 이 기회에 이야기도 좀 해야지. 내가 뭘 불편하게 한 게 있는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맞겠지. 그러나 역시나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아들 내외의 집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내 가져온 음식 바구니를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앞에 과일이랑 반찬 좀 두고 가. 지영이가 요즘 허하다더니 걱정되네. 엘리베이터 앞까지 내려오려던 순간 박 씨는 마주 오던 한 사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사돈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잘 지내시죠? 네, 저는 잘 지내죠. 그럼, 짧은 인사를 나누고 박 씨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번뜩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지금 집에 며느리는 없을 텐데 사돈은 무슨 일로 오신 거지? 문이 열리고 사돈이 타자 박 씨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만 숙여 사돈을 배웅했죠. 문이 닫힌 후 박 씨는 발걸음을 돌려 다시 아들 내외의 집이 있는 8층 복도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돈이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뭐해? 빨리 들어와. 어머님 안 마주쳤어? 예, 걱정 마. 사돈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셨어. 그 순간 박 씨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집 안에 있었던 겁니다. 뻔히 안에 있으면서도 모른 척 밖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보기 싫어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박 씨는 그대로 복도로 걸어 나갔고 문 앞에 선 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영아, 안에 있었구나? 문이 다시 조심스레 열렸고 안에서 놀란 얼굴의 며느리와 함께 사돈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그게 저도 방금 막 들어온 참이라. 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영아, 거짓말을 할 거면 성의 있게 해라. 방금 전까지 내가 서 있다가 간 거 뻔히 다 알면서? 화가 난 박 씨는 더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문 뒤로 며느리와 사돈의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보였지만 박 씨는 말없이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 씨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이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게 괜히 오지 말라니까 가서 그런 꼴을 보고 오셨어요.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마가 또 그러시니까 집안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잖아요.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내 아들 집 찾아간 게 그렇게 큰 죄냐? 엄마, 이제 결혼한 자식 집에 왜 자꾸 오시려고 해요? 제발 선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태 엄마 집에 오세요란 말 한 번을 안 했던 거니? 그래, 내 말이 맞다고 쳐. 그럼 너희 장모는 그 선 안 지켜도 되니?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요? 뭐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네 엄마는 집 문턱도 못 넘게 하면서 장모는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니? 엄마, 제발 좀.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거 지영이한텐 힘들어요. 어떻게 힘든데? 내가 며느리에게 한 번이라도 심하게 대했니? 너희 집안일에 간섭을 했니? 며느리 흉을 봤니? 박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둔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 씨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가까이 살지 말자.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게 힘들면 내가 준 집 내놓고 나가란 말이야. 그렇게 장모가 좋으면 장모랑 살아. 엄마 말이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언제 말도 없이 찾아갔니? 억지로 불러들인 적이라도 있니? 그랬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 이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너희한테 집 주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 당장 방 빼. 박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눈이 동그래져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지영이랑 이야기해서 잘 해결해 볼게요.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백날 말해봐야 너희한테 내 진심은 안 통해. 이젠 정말 끝이야. 엄마, 제발요. 지금 어디로 가겠어요? 저희가 이제 와서 집을 구할 수도 없고. 널린 게 집인데 무슨 소리야? 딱 한 달이야. 하루도 더 못 봐줘. 박 씨는 그 말과 함께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바라볼 마음도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가. 더 할 말 없어.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지만 박 씨는 이미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바로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고 집을 전세로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박 씨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눈시울이 붉어진 며느리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만. 근데 이렇게 집까지 빼라고 하시니까 저희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 씨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담담히 말했죠. 그때 나랑 눈 마주쳤지? 네? 너랑 눈 마주쳤을 때 내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갔는 줄 아니? 그게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였단다. 그날 내 발로 찾아와 용서를 빌면 넘어가 줄 수도 있었어. 근데 지영이 넌 그 길로 내 아들한테 쪼르르 일러 바치고 어머님이 또 이랬다고 얘기하고 너는 뒤로 쏙 빠졌지.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집 빼달라고 안 했으면 너가 지금 여기 오기라도 했겠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냐. 너 그냥 언제나처럼 나 무시하고 친정엄마랑 짝짝꿍하면서 있었겠지. 어차피 나는 너한텐 필요할 땐 찾아오고 불편하면 없는 사람 취급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 며느리는 그 말에 더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의 말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박 씨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마음 바뀔 줄 아니? 미안한데 나는 그런 거에 약한 사람 아니야.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됐고, 이제 와서 울지 말고. 한 달이라고 했다? 날짜 잘 세요. 그때까진 내가 그냥 기다려줄게. 그 이후엔 나도 몰라. 이젠 진짜 끝이야.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현관을 가로지르며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오랜만에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내렸습니다. 멀리서 불 꺼진 아들 집을 바라보며 속이 시원한 듯 가슴 한켠은 시큰했지만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박 씨는 잠시 자신의 결정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후회하지 말자. 박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기만 했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더 자신을 함부로 대했던 것이라고요. 이제는 달라질 때였습니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때였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박 씨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마트며 동네 카페에 얼굴을 비추며 우연한 척을 가장한 친근한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자주 오세요? 저도 여기 단골인데. 하지만 박 씨는 그 웃음 뒤에 깔린 얄팍한 계산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장바구니만 밀고 지나쳤죠. 이제 와서 친한 척. 집 뺀다고 하니까 갑자기 달라지는 태도가 우습구나. 박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급변한 것은 오직 집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변화가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 요즘 며느리 분이 자꾸 찾아오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박 씨는 평소 말 아끼던 성격과는 다르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건 너무했네. 아무리 며느리라도 선을 넘으면 안 되지. 시댁은 이용만 하고 정은 다 친정에 쏟는다던데 요즘 애들 무섭다니까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며느리는 더 이상 박 씨를 따라다니거나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웃던 얼굴도 애써 건네던 말도 사라졌죠. 그리고 약속한 한 달이 되던 날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박 씨의 집에서 짐을 빼고 나갔습니다. 짐을 싣는 그날 박 씨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무거운 이삿짐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은 그들의 표정이 어떤 말보다 시원했습니다. 짐을 싣는 그날 아들이 마지막으로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세금이라도 좀 보태줄 수 있어? 우리 지금 진짜 상황 안 좋아서. 박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집은 각자 책임져야지. 엄마도 해줄 만큼 해줬다. 그래도 엄마잖아. 조금만 도와줘요. 우리 힘들어. 힘든 건 알겠는데, 재미는 친정 부모랑 보고 돈은 시부모한테 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나 이제 너 해외 이민 갔다 생각할 거야. 그리고 남은 인생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돈 펑펑 쓰면서 살 거다. 그게 늙은이의 특권 아니겠니? 아들은 그 말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옆에서 짐을 나르던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히 굳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울의 비싼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기도 외곽의 낡고 오래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하철역도 멀고 살기 불편한 동네였죠. 그곳에서 며느리는 시부모 흉을 볼 상대조차 없이 속을 끓였고
아들은 직장까지 왕복 2시간의 출퇴근에 지쳐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러한 상황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친정만 챙기던 행동이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한편 박 씨는 조용히 8층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젠 그들이 썼던 흔적조차 지워지고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 된 집이었습니다. 잠시 후 부동산과 새로운 세입자 계약도 마쳤습니다. 그 수입만으로도 박 씨는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자 박 씨의 인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마음고생으로 야위었던 얼굴엔 다시 생기가 돌았고, 헤어졌던 동창들과도 연락을 시작해 함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박 씨는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아들 결혼하고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필요에 맞춰 살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진짜 속 시원하게 잘하셨어요. 하며 박 씨를 할 말은 하는 멋진 시어머니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이 박 씨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조심스레 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둘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건 작지만 사죄의 마음이에요. 제발 받아주세요. 박 씨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문턱을 넘어오려는 손을 막아 세웠습니다.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는 안 붙는 거야. 난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도 잘 살아.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상자를 조용히 내려놓은 채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냥 각자의 삶이 더 편할 것 같구나.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문을 닫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따라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독 따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박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혼자가 되고 자식들도 다 멀어져 가기 살아가게 마련이야.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누구의 시어머니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춘희로. 그녀의 인생 2막은 비로소 지금부터였습니다. 다음 주 박 씨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함께 노래교실도 다니자고 제안했죠. 그렇게 박 씨의 일상은 조금씩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인생은 참 묘한 거야. 내가 이른이 되어서야 진짜 나를 찾게 될 줄은 몰랐지. 박 씨는 창문을 열고 바깥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